저는 올해 60대 초반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자식은 낳으면 좋지만 늘 걱정거리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크면 좀 덜 하려나 생각했다가 크고 나니 공부 걱정, 공부하고 나니 취업 걱정, 취업하고 나니 결혼 걱정, 결혼하고 나니 손자 걱정, 계속 아들이 잘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계속 마음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제가 더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아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달랑 저 하나, 나 하나, 우리 둘이 전부입니다. 사별이라도 했으면 힘들고 답답할 때 찾아가 하소연할 곳이라도 있지. 남편과 저는 사별도 아니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혼을 했다기보다는 이혼을 당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겠네요. 우리 아들을 낳은 전 남편은 아들이 어릴 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는 계속 남편 곁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남편이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외박도 마음대로 못하고 대놓고 여자와 살림은 살지 못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날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고 남편은 그 여자한테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고 자기는 새 사람과 새 인생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은 어쩌냐고 물었죠. 나는 그렇다 쳐도 준석이한테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준석이는 앞으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집에 마누라 둘을 데리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다른 형제를 한 집에 데리고 살 수도 없는데 어떡해. 준석이는 그만하면 많이 컸잖아.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났어. 피덩이라고. 내가 이런 피덩이를 내버려 두면 내가 아이랑 그의 엄마한테 너무 죄짓는 일이지. 준석이는 내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이 재미있게 살아. 우리는 서로 안 맞으니까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저는 화를 냈다가 남편을 달랬다가 제발 마음을 돌리라고 매달렸다가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다시 마음을 돌리지 않더군요.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도 못할 만큼 억울하고 비참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과 제가 헤어진 배경을 아시고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몇 날 며칠을 알아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못난 부모 때문에 딸이 이혼했다 생각하셨고 저는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들도 내팽겨둔 채 새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 여자 자식만 돌보려고 하는지 나 때문에 우리 준석이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괴롭더군요. 그렇게 저는 준석이를 데리고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준석이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준석이는 지 아버지 밑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준석이는 나 같은 어미한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스스로 저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너무나 미안했죠. 아들은 지 아버지가 그렇게 떠난 줄도 모르고 마냥 해맑게 웃고 엄마 좋다고 안기는 걸 보니 제 가슴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아이 생일이나 학교 입학식, 졸업식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버지의 축하도 못 받고 자라는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기는 하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서 문득문득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다 싶은 건 시어머니가 우리 준석이를 끔찍하게 아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첫 손주가 더 애정이 가는지 준석이에게 많은 정성을 쏟으시더라고요. 아비가 없이 자라도 아비가 없이 자란 티를 내면 안 되는 거라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항상 준석이에게 좋은 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준석이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 그렇게 준석이를 아끼던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미리 준석이한테 넘겨주셨습니다.
애비가 같이 사는 아들은 애비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입히고 하겠지만 우리 준석이는 내가 가고 나면 애미 말고 돌봐줄 사람이 누가 있어. 수중에 돈이라도 좀 쥐고 있어야 사람이 기 안 죽고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준석이한테 줄 건 할머니가 안 쓰고 그대로 남겨뒀어. 생활비는 벌어서 쓰고 이 돈은 두었다가 급한 일이 있거나 정말 가치 있게 써야 할 때 썼으면 좋겠어. 이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될 거야. 시어머니는 미리 돈이며 재산이며 정리한다며 통장에 든 3억을 준석이 앞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도 준석이 앞으로 돌린다고 조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갈 날은 알고 있는 건지 어머니가 그렇게 준석이 앞으로 돈이며 재산을 남겨주시고 2달 뒤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게도 그 사고는 뺑소니 사고였고 어머니는 사고 후에 바로 병원에 가시기도 전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주변의 CCTV를 이용해 뺑소니 범은 잡았지만 그렇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실 수는 없었죠. 사람을 치었으면 적어도 119라도 불러주고 갈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뺑소니를 치는지 그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든든한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 준석이도 할머니 돌아가신 것을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 사라지는 법이라서 준석이도 나름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저도 돈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생활비는 우리가 벌었었고 그 돈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야금야금 쓰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씀씀이도 커지고 낭비를 하게 될 것 같아서였죠. 그 돈은 없다 생각하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기로 했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고맙게도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대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을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대학은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대학 간다고 나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대학 가면 등록금도 많이 드는데 그 돈 내면서 원하지도 않는 대학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 안 가는 대신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사업할 거예요. 딱 10년만 고생하고 돈 모으면 할머니 주신 돈까지 보태서 어떤 사업이든 시작할 수 있을 거니까 무슨 사업을 할지는 차차 고민하고 군대 다녀오고 나서 무조건 돈부터 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신 그 돈은 내 사업 자금이에요.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그 돈은 쓰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도 엄마는 네가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 대학은 나중에 돈 벌다가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 가도 되는 거니까.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신과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앞으로 계획도 뚜렷하고 목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대학은 갔으면 했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뭘 하든 저보다는 생각이 깊고 잘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은 군대 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힘든 일, 험한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아들은 1년 정도는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돈만 벌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은 배달 일을 시작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배달 일이야? 앞으로 배달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요즘은 뭐든 다 배달하는 시대잖아요. 택배뿐만 아니라 분식집에 떡볶이도 배달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도 배달하고 반찬도 배달하고 아침도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배달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거고 배달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돈을 꽤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일 시작하고 돈 벌면서 일을 배워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또 사업 시작하려면 돈은 얼마나 들지 알아야 하니까요. 아들은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시작해보라고 했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고요. 그렇게 아들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생활비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고 아들이 번 돈은 모두 적금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도 사랑이 찾아오대요.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만난 사람인데 그 여자는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나는 대학을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은 대학을 나왔대. 전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대학을 안 나와서 만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한테 엄청 잘해주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만나볼 생각이에요. 그래, 너도 결혼할 나이도 돼가고 당연히 여자 만나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메이크업이랑 네일 한대요. 대학을 그쪽으로 나와서 지금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식에서 신부 화장도 해주고 어디서 메이크업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은 아가씨인가 보구나. 그런데 그 아가씨는 너를 어떻게 생각한대? 네가 마음에 든대? 너 배달일 하는 건 알고 있지? 당연하죠. 제가 배달일 하는 거 속일 필요가 뭐 있어요. 배달하는 거 다 알고요. 행동하는 거 보니 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해서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배달일하면 돈을 적게 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너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라는 것도 얘기했어? 아니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건 아직 한참 뒤의 일이니까 벌써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배달해서 얼마 번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좋으면 계속 만나겠죠. 저는 엄마,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돈이 있어서 좋아하고 직업이 좋아서 좋아하고 학벌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오래오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맞아. 다른 조건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너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지.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아들한테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 기쁨 반, 높아심 반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아들이 참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야무진 아들인데 남의 눈에는 배달하는 아들이 어떻게 보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배달한다고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올바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배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아들이 연애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 둘이 참 잘 지내고 별 문제 없이 어울리는 듯해서 그래도 제가 아들한테 한마디는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만나야 한다고요. 적어도 그 사람을 알려면 사계절을 만나봐야 하고 만나는 동안 싸움도 해보고 화해도 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만나면서 잘 알아볼게요. 요즘은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그 후로 저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를 계속 만날 것 같은데 집에 한번 데려오고 싶다고요. 언제든지 환영이다. 엄마도 네가 만나는 사람 한번 보고 싶구나. 엄마가 잘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 우리 아들한테 엄청 잘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면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다. 그럼 연희한테 그렇게 전할게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요. 조만간
날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나오고 한 달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연희는 아담한 키에 귀여운 외모를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를 만나는 것이 조금은 신경 쓰였는지 커다란 과일 바구니도 챙겨오고 옷도 아래 위로 정장을 입어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첫인상부터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하나는 잘 골랐다 싶었죠.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이 데려온 여자애가 꼭 내 딸 같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보다 제가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쏙 들어서 이런 참한 아가씨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죠. 어른이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면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연희는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얘기를 하는 내내 제가 많이 즐거웠습니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온 후 아들도 그 집에 인사를 간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인사를 갔을 때 그 집 부모님이 잘 해줬는지 혹시 대학도 못 나왔다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은 별말 없이 잘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셔서 잘 대접받고 왔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은 없었고 네가 마음에 든대? 괜찮대? 괜찮죠 그럼. 엄마, 내가 얼굴이 못생겼어요. 키가 작아요. 성격이 안 좋아요. 솔직히 저 정도면 훌륭한 사위 아니에요? 아들은 웃으며 얘기를 했지만 뭔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걱정할까봐 할 말이 있는데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아들 부담스럽게 하는 게 될까봐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연애는 여러 번 해봐도 괜찮아. 사귈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을 만나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국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맞다 싶으면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나하고 제일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돼.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지? 그럼요. 엄마가 무슨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 제가 처신 잘할게요. 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나는 우리 아들 믿는다. 그렇게 아들은 아들이 만나는 여자 집에 여러 번 인사를 간 듯했고 몇 달 뒤에 상견례 하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정확히 말을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이 그 집 딸을 만나는 걸 반대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눈치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정성을 다하고 그 집에도 여러 번 찾아가서 정들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반대하는 결혼은 안 시켰으면 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서 인사할 정도면 아들이 자기가 만나는 여자를 어지간히 좋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그 집에서 반대하는 분위기도 알고 나니 저도 어떻게 해야 아들을 위해서 현명한 행동을 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든 뜯어 말리면 더 만나고 싶고 못 만나게 하면 더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라 아들한테 혹시 그 집에서 반대하면 만나지 말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지켜보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양쪽 집이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아들하고 같이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비 사돈 내외부는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그쪽 바깥 사돈 되실 분은 같이 맞절을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안사돈 되실 분은 오셨어요 한마디만 할 뿐 고개 숙여 인사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인사를 하고 있었으니 제가 못 본 새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고개도 까딱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설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괜히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내내 뭔가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아들은 상대방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챙겨드리면서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행동했고 그 집 딸도 저한테 이런저런 걸 챙겨주면서 많이 드시라고도 하고 물도 따라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사돈 될 사람은 뭔가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눈을 내리깔고 말도 별로 안 하고 묻는 말에 겨우 대답만 하더라고요. 안 사돈 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제가 뭘 먹어도 목구멍에 음식이 걸리는 것 같아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면서 앉아있는데 안 사돈 될 사람이 한참 만에 얘기를 꺼내더군요.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갑자기 신혼집을 물으니 저는 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대답했죠. 신혼집이야 뭐 적당한 곳에 구해야죠. 처음에는 전세를 구하든 해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안 사돈 될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세면 얼마짜리 전세를 생각하시는데요? 전세도 천차만별이고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를 얻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설마 소형 아파트 전세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소형이라도 둘이 살기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얼마짜리 전세를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그러자 바깥 사돈 되실 분이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서 꼭 답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사돈이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얘기하려고 상견례 하는 거지. 뭐 사돈끼리 친구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상견례에서 얘기할 건 하고 요구할 건 해서 서로 맞아야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지. 당신은 잘 모르면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계세요. 솔직히 우리 딸 지금까지 뭐 하나 아쉬움 없이 자랐어요. 딸 하나라 제가 귀하게 키웠고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잘 없어요. 조금 전에 예비 사돈께서 애 낳으면 큰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당장은 큰 전세를 얻을 만한 처지가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아니,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작은 작은 데서 하고 나중에 돈이 모이면 그때 큰 집으로 옮길 생각이시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모이는 거거든요. 둘이 벌어봐야 얼마 번다고 따로 살림 차리고 나가면 돈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 집에서 산다고요? 아니 집을 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제가 저번에 애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둘이 살아봐야 우리 딸이 밥도 제대로 못하고 서로 바쁘니까 굶고 다닐 게 뻔해요. 그래서 내가 밥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먹이면서 한 1, 2년만 같이 데리고 있으려고 생각했는데 애들한테도 얘기하니까 애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콧구멍만한 방 하나 얻어서 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집이 넓기도 하고 방도 2개나 남아도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충분해요.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생활비도 안 들고 서로 밥 해먹고 살림하느라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보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 얘기 못 들으셨나봐요. 그렇게 놀라시는 걸 보니. 네, 저는 그 얘기는 정말 금시초문이네요. 제가 안 사돈 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을 쳐다보니 아들은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눈빛을 보내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하고 얘기해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심이 안 서서 나중에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상견례장에서 얘기가 나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좀 당황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니?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엄마랑 같이 사니까 생활비도 안 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건데 집 구해서 따로 살면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러느니 두 사람이 번 돈 꼬박꼬박 모아서 사업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계산해보니 그렇게 2년 정도만 더 모으면 어떤 사업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엄마가 좀 섭섭하시지는 않으시겠어요? 나야 섭섭할 거 없지만 괜히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눈칫밥이나 먹고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서 그러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싫으면 나가서 살라고 그러지. 같이 살자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연희가 결혼하고 나면 빨리 애 가지고 싶다고 일은 쉰다고 하더라고요. 연희가 돈을 안 벌면 저 혼자 돈 벌어서 모으는 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딱 2년만 그렇게 살고 제가 회사 차려서 사업하면 독립할 거예요. 저는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딱히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반대할 이유라고 해봐야 눈치가 보인다, 구박받을까봐 그런다 하는 얘기들 뿐이었으니까. 별로 그 얘기가 와닿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아들은 이미 마음을 그쪽으로 굳힌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사돈 내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사돈 내외는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 내 식구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살림살이는 아예 사지 않아도 되니 결혼하면서부터 돈은 엄청 절약하고 들어간 셈이었죠. 그런데 아들 생각과는 달리 아들이 매달 얼마씩 생활비는 내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퇴직금이랑 연금은 꼬박꼬박 나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연희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 사람이 더 늘었으니 생활비를 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를 내봐야 둘이 살 때 드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되니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초반 몇 개월은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처가살이가 편치 않은 듯 보이더라고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은 딴 사람들 얘기이거나 잘나가는 사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 같이 살게 되니 안 사돈 친구 되는 사람들이 무슨 사위가 일을 하느냐고 계속 물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배달하는 일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사돈 자존심에 사위가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선뜻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업체 사장님이라 소개를 하고 돈 꽤나 버는 사람으로 좀 과장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가 표가 나도 표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장이냐고 안사돈의 친구들이 계속 캐묻자 안사돈이 말하길 회사 이름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름이 영어라서 금방 까먹었다고 둘러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사돈 얘기를 못 믿기 시작한 것이죠. 진짜 회사 사장님 맞냐? 그냥 배달하는 배달원 아니냐? 배달해서 밥은 먹고 사냐? 살기가 힘들어서 처가살이 하는 것 아니냐? 안사돈은 온갖 얘기들을 다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사돈은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들만 보면 짜증을 내고 하는 짓마다 못마땅하게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장모가 처음에는 좀 잘해주는 듯 했는데 갑자기 아들만 보면 짜증을 내고 지나갈 때마다 눈을 흘리니 아들이 갑자기 장모가 왜 그러나 좀 마음이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안사돈이 아들한테 구박을 하더니 며느리까지 아들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장모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더군요. 하루는 아들이 저를 보러 집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하고 둘이 나란히 오는데 혼자만 집에 온 걸 보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혼자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아들은 늘 기운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데 기운이 좀 빠져있는 걸 보고
밥 먹자고 밥부터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왜 저러나 곁눈질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장모님. 본가에 잠깐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얼굴 좀 뵈려고요. 요즘에 통 바빠서 얼굴을 못 봐서요. 아니,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말씀은 따로 안 드렸네요. 아니에요. 저녁만 먹고 들어갈 겁니다. 네? 마트요? 그때 마트 문 닫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근처에서 장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빨리 들어갈게요.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사돈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왜? 너희 장모가 뭐 좀 사오라 하니? 마트에 들러서 꽃게탕 해먹을 재료 좀 사오라고 하시네요. 오늘 저녁에 끓여 먹을 건데 말도 없이 갔다고. 거기서 저녁 먹고 오면 꽃게탕은 어떻게 끓여 먹고 저녁은 언제 해서 먹느냐고 역정을 내셔. 내 목구멍에 밥 넣는 동안 우리 식구는 다 굶고 있게 생겼으니 밥이고 뭐고 빨리 마트에 장 보고 오라고요. 자기는 뭐하고 일하러 가는 너한테 장을 봐오래? 연희는 집에 없니? 연희 보고 나가서 사오라고 하면 되잖아. 장모님이 연희한테는 장 보는 거 안 시키셔. 장 보면 얼마나 무거운 것들이 많은데 여자들한테 그런 걸 시키느냐고. 힘 좋은 남자들이 하면 되는 걸 연약한 여자한테 시킨다고 오히려 더 짜증을 내셔. 장인어른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셔서 안 되고 장모님하고 연희는 여자라서 안 되고 그래서 나보고 장 보고 오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너 한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니? 네가 그 집에 머슴이야? 안 그래도 배달하고 나면 몸이 고단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장을 꼬박꼬박 사다 바쳐. 그리고 다른 집에 장 보러 가는 여자들은 여자 아니니? 무슨 쌀가마니를 쥐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장 좀 보는데 여자라서 안 되고 어쩌고가 어딨어? 나는 한평생 남자라서 장 보고 다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희 장모가 네 밥은 잘 챙겨주니? 너 거기서 괜히 구박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괜찮니? 솔직히 얘기를 해봐.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요. 장모님이 나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사업도 하고 할 거라니까 나중에 돈은 좀 벌겠다 싶어서 날 사위로 인정하셨는데 주변에서 계속 사위가 배달하느냐고 왜 하필 배달하는 사위를 얻었냐고 했나봐.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해서 배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배달밖에 할 것 없느냐고 장모님 심기를 많이 건드렸나봐. 주변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왜 그런 걸 솔직히 말을 못해? 네가 도둑질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쳐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배달하는 게 뭐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연희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 지 엄마를 지가 말려야지 누가 말려. 연희는 장모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도 않아요. 연희는 처음에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니 이제는 나 때문에 못 살겠대. 나 때문에 너무 쪽팔리고 괴롭대요. 친구들 남편은 학교 선생님하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펀드 매니저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다들 좋은 대학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만 고등학교 나와서 배달이나 하고 있다고 너무 쪽팔린대.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가는 자리는 나 데리고 가는 거 쪽팔려서 아예 가지도 않고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는 싫으니까 자꾸 명품 사드리고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배달 사업을 해서 돈은 잘 번다고 친구들한테 과시하고 쇼핑하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닌 거 매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하나도 못 모았어요. 장모님이 생활비 내놔라, 연희가 카드값 내놔라. 돈이 엄청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하는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네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얘기했니? 너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랑 곧 사업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돈 얘기는 아예 입 밖에도 안 꺼냈어요. 안 그래도 내가 벌어온 돈 물쓰듯이 펑펑 쓰고 있는데 내가 그 큰 돈 가지고 있는 거 알아봐. 어떻게든 그 돈 뺏어가려고 난리였을걸요? 그 돈은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나 연희한테도 너무 실망이고 장모님한테도 너무 실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구박만 받고 다들 나만 보면 인상만 쓰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네요. 그래서 나 당분간 별거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혼을 하든가. 우리 아들이 웬만해서는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할까 싶더라고요. 사람을 발톱새 때만치도 여기지 않는 그런 집에 우리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마. 그런 집에 못하러 들어가. 네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네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 네가 기죽을 게 뭐 있어? 네가 머리가 모자라니 부족하길 하니. 너 대학 가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대학 갈 수 있고 사업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엄마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 너 이런 대접 받으라고 결혼시킨 거 아니고 그 집에 들여보낸 거 아니야. 별거 하고 싶으면 별거 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이혼이 뭐 별거니?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면 돼. 요즘은 이혼한 거 흠도 아니라고 하더라. 뭐가 두려워서 그러고 살아.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아들, 힘내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밥 먹고 힘내. 그날 아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들 주려고 전복 사다가 구워주고 싱싱한 낙지 사다가 볶음해주니 아들이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으니 너무 맛있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밥숟가락 놓기도 전에 또 안사돈한테 전화가 오대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고 마트도 안 갈 거니까 시켜 먹든 장을 보러 가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안사돈은 갑자기 그러는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사시지 왜 자기 집에 보냈냐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 생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한마디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밤 늦도록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그 집에서 일단 나오고 싶고 자기를 집에 강아지만 치도 대우 안 해주는 연희하고도 그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안사돈이랑 며느리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아들 일이 끝날 때쯤 아들하고 같이 사돈집에 아들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양 사돈은 물론 며느리가 황당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안사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입니까? 말도 없이 갑자기 아들을 집에 안 보내질 않나?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질 않나? 도대체 그런 경우는 어디서 배우시는 겁니까? 그런 걸 누구한테 배웁니까? 상대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구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을 얼마나 써대신 겁니까? 오죽하면 여기 들어올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힌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구박하려고 내 아들 같이 살자고 했습니까?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고졸이 어디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고졸 없어요. 그런데 고졸 사위 받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졸 남자가 대졸 여자 만나는 게 어디 쉬운 건 줄 아세요? 게다가 배달이 뭐예요, 배달이? 사업을 한다 하는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요? 벌어오는 돈이 많기라나 어디 내세울 학벌이 있기라나. 데리고 사는데 나도 쪽팔려요. 안사돈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들도 너무 화가 났는지 안사돈을 노려보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안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쿡쿡 쥐어박는 겁니다. 뭘 쳐다봐? 뭘 잘했다고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내가 못할 말 했어? 내가 거짓말한 거 있어? 어? 그럼 한번 얘기해봐. 어디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안사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그 손 놓지 못해? 네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야. 안사돈이 허영심에 빠져서 내 아들이 쪽팔린 거지. 우리 아들은 쪽팔린 짓 하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 탓하려면 당신의 허영심을 탓해야지. 누구 머리를 쿡쿡 쥐어박아? 그리고 연희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네 남편이 그렇게 못마땅했니? 네 남편이 그렇게 쪽팔렸어? 너희 그만 헤어져. 우리 아들 이런 집에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아이고 그러시든가. 우리도 가난뱅이 사위는 필요 없어. 미래라도 있거나 학벌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야, 당장 헤어져. 그래서 저는 그 여자 눈앞에 내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자, 눈이 있으면 잘 봐. 뭐? 미래가 없어? 가난뱅이라고? 이런 건 가난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검소하다고 하는 거지. 당신네 식구들이 오죽 사치가 심했으면 내 아들이 이런 돈 있다는 거 입도 뻥끗 안 했을까? 백수된 네 딸 데리고 잘 살아봐. 나도 헛바람 든처럼 며느리 필요 없어. 세상에 얼마나 야무지고 참한 며느리가 많은데 저런 걸 며느리라고. 다 끝났어. 예, 가자. 제가 통장을 펼쳐 보였을 때 눈이 있는 대로 커져서 동그라미를 세고 있던 그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들은 그 이후로도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혼은 너무 갑작스럽다며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하대요.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냐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돈 있는 거 알고 그 후로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들 얼굴 보러 간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집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그 집에서 만정이 떨어져서 합의 이혼이 아니면 소송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달일 하고 들어와 인터넷 강의 들으며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네요. 가만 생각해보니 사업을 해도 공부를 더 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요.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인지 그때는 몰랐다고 지금은 기를 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도 들어가고 몇 년 뒤 사업도 시작하면 사돈집에서는 더 난리가 나겠죠.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도 합격하고 사업도 시작해서 인간 대접 받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